태국 총리의 충격적인 3분 연설이 태국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언들은 경제 전문가마저도 분노를 표현하게 만들었는데요. 태국 국민들은 우리가 바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 총리의 충격적인 연설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입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죠. 처음 조셉 하멜턴 교수님의 국제 디지털 금융 특별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저 학점을 위한 수업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강의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답니다. 하멜턴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디지털 혁명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전통적인 현금 경제를 뒤흔들며 새로운 금융 질서를 창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술은 자유를 보장하기도 억압하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PPT 화면에는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의 실패 사례가 등장했어요. 디지털 화폐의 그림자 같은 이야기였죠. 디지털 화폐를 일방적으로 도입한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과 정부 통제 강화를 불러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2018년 세계 최초의 국영 암호화폐인 페트로를 발행했습니다. 명목상 석유 매장량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투명성 부족과 신뢰성 결여로 국제사회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페트로를 통해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고 자본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임금이나 세금 납부에 페트로 사용을 강제했지만 실제 유통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 대다수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고 기존 볼리바르 화폐 가치도 무너져 초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습니다. 2019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100만 %를 넘어섰고 화폐 경제는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국민 생활을 개선하기는커녕 정치적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중앙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나이라를 강제화했지만 국민 저항으로 실패했죠. 2021년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CBN은 이나이라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최초의 CBDC였으며 정부는 공식적으로 금융 포용 확대와 송금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용을 통제하고 정부가 국민 금융 데이터를 직접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정부는 2023년 초 현금 인출을 제한하고 구화폐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화폐 사용을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이 조치는 현금 경제에 의존하던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급기야 전국적으로 폭동이 발생하고 은행 지점이 불타는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강제 정책을 철회하고 기존 화폐 유통을 다시 허용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통제가 아닌 디지털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가는 나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바로 태국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태국의 디지털 지갑 정책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와시 며칠 전 발표한 디지털 지갑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었죠. 총리는 전 국민에게 1만 바트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특히 3단계에서는 저 같은 나이의 청년 약 270만 명에게 직접 디지털 지갑으로 현금을 이체하려 했대요. 비용은 무려 270억 바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발표된 직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고 해요. 이유는 간단했죠.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안건은 내각 심의에조차 상정되지 않았대요. 정보에 따르면 반발이 너무 거세서 결국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이제 중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이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 추진한 국가 전략입니다. 저는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씀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프라이버시 침해, 데이터 통제, 중앙은행의 절대적 권한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예컨대 국경지대나 시위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 사용을 제한하거나 특정 계좌의 활동을 정부가 실시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태국 역시 중국의 결제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태국과 중국은 관광지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금융 협력인 동시에 경제 주권을 포기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죠.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지 돈이 아니네요. 권력이네요. 그 후 교수님은 태국 내 반중 정서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등장했고 디지털 지갑 반대 시위도 열렸다고 하네요. 스크린에는 우리는 태국이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라는 시위 문구가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태국의 디지털 지갑 정책은 젊은 층을 달래기 위한 단기적 포퓰리즘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디지털 전략을 모방하는 구조적 변화가 존재해요. 첫째, 프라이버시 침해. 둘째, 거래 추적 가능성. 셋째, 중앙은행 권력 집중. 넷째, 민간 금융 약화. 이러한 조치들은 태국의 금융 주권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통제력에 의존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화폐는 그 나라의 가치관과 권력 구조를 반영해요. 중국은 이를 통해 통제를 확장했고 태국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죠.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자유가 아닌 통제의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데이터가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감시를 정당화하는 사회입니까? 저는 노트에 조용히 적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 우리가 어떤 권력에게 그것을 넘기느냐가 문제다.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태국의 디지털 도박.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교수님은 노트북을 조작하더니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를 띄웠어요. 이제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충격 3분 연설이라고 불리는 영상입니다. 스크린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태국 총리가 나타났어요. 그녀의 표정은 단호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죠. 우리는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는 바로 그 길입니다. 교수님은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연설은 지난달 방콕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포럼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포럼에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사실이죠.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어요. 태국은 이제 디지털 혁명의 선두에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 국민에게 1만 바트를 디지털 지갑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3단계에서는 16세에서 20세 청년 약 270만 명에게 직접 현금을 디지털 지갑으로 이체할 것입니다. 비용은 270억 바트지만 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교수님은 다시 영상을 멈추고 PPT 화면으로 전환했어요. 화면에는 무디스의 경고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 연설이 있은 지 불과 48시간 만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정책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곳에는 태국의 경제 지표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미 미, 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5천억 바트의 긴급 대출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70억 바트를 추가로 지출한다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었죠. 옆자리의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결국 그 정책은 실행됐나요?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 안건은 결국 내각 심의에조차 상정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국내외 반발이 너무 거셌기 때문입니다. 재무부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디지털 지갑 플랫폼이 중국 기업이 개발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중국의 디지털 영향력 확장과 맞닿아 있는 문제였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노트에 적었어요. 디지털 화폐는 국가 주권의 문제다. 자, 여러분. 태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스크린에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미래인가, 감시인가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디지털 위안화 혹은 이 CNY는 중국이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 추진한 국가 전략입니다.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금융 인프라 개혁이죠. 스크린에는 중국인들이 QR코드로 결제하는 모습, 디지털 위안화의 화면, 중국인민은행 본부 등의 이미지가 슬라이드쇼로 흘러갔어요. 2022년부터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 도입된 이 시스템은 겉으로는 편리함을 약속했습니다. 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하고 은행 계좌가 없는 시골 주민들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명분이었죠. 그러나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여러분 프라이버시 침해, 데이터 통제, 중앙은행의 절대적 권한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곳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과 홍콩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홍콩 시위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정 계좌의 활동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죠. 더 심각한 것은 중국 정부가 이 시스템을 해외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의 일환이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거기에는 태국 푸켓의 해변 사진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최근 태국과 중국은 푸켓, 방콕 등 주요 관광지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금융 협력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경제 주권을 일부 포기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투사 수단입니다. 중국은 이 기술을 통해 글로벌 금융 질서에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중국과 태국을 포함한 세계 지도였고 중국에서 뻗어나가는 디지털 네트워크 선들이 여러 국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확산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주권과 개인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유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노트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권력의 새로운 형태다. 교수님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이제 이론적 논의를 넘어 가장 중요한 현실 세계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와 태국 내 반중 정서의 확산이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스크린에는 태국 방콕 시내의 시위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모여 있었고 그들은 태국어와 영어로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방콕에서 열린 디지털 지갑 반대 시위 현장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시위가 단순한 경제 정책 반대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죠. 스크린에는 또 다른 이미지가 등장했어요. 소셜미디어 화면 캡처였습니다. 여러 해시태그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태국 내에서 반중 정서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SNS에는 다양한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감시 국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거대한 시위 현장 사진이었고 시위대는 커다란 현수막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태국이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이 시위는 단순한 정책 반대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관한 시민들의 저항입니다. 태국 시민들은 자국이 중국의 디지털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으로 태국 총리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패통탄 총리에 대한 불신도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시절부터 이어진 친중 외교 노선이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나타났다는 비판이 거세죠.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디지털 지갑 정책을 디지털 식민지화의 첫 단계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태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국의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겨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품위 있게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이분은 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솜차이 수완펀 박사입니다. 그는 디지털 지갑 정책을 정치적 인기몰이용 허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나타난 인용문을 천천히 읽었어요. 중국의 디지털 통제 모델을 따라가는 것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다. 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시민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가치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술적 편리함과 효율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유와 주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태국 시민들이 지금 직면한 질문이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강의가 단순한 디지털 화폐 수업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교수님은 강의실 앞으로 다시 나오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강의의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국의 디지털 도박과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각각 살펴봤으니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뤘던 핵심 주제는 데이터는 권력이며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태국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태국 총리와 중국 고위 관료의 악수 장면이 있었어요. 태국의 디지털 지갑 정책은 겉으로는 젊은 층을 달래기 위한 단기적 포퓰리즘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디지털 전략을 모방하는 구조적 변화가 존재하죠. 이는 단순한 정책 도입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먼저 살펴봅시다. 첫째,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모든 거래가 중앙 서버에 기록되고 정부가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 추적 가능성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모두 데이터로 남죠. 이는 단순한 소비 패턴 분석을 넘어 시민 감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중앙은행 권력 집중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인민은행이 직접 통제하는 구조로 지역은행이나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축소됩니다. 이는 금융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민간 금융 약화입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민간 결제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으로 대체되면서 민간 혁신이 억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금융 생태계의 다양성이 훼손되죠. 다음 슬라이드는 태국의 정책 흐름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태국의 상황을 분석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관광지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조치지만 실제로는 중국 금융 시스템의 태국 내 확장을 의미합니다. 둘째,
16세에서 20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지갑 지급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를 디지털 통화 시스템에 익숙하게 만드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마치 마케팅에서 말하는 락인 효과를 노린 것과 유사하죠. 셋째,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과 재정 부담 증가입니다.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에게 이 정책은 추가적인 부담이 됩니다. 이는 단기적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장기적 경제 안정성을 희생하는 위험한 도박이죠.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태국의 금융 주권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통제력에 의존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변화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배웠던 강의의 핵심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권력 행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계자의 의도와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국가 주권과 직결됩니다. 태국이 중국식 디지털 화폐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정치적 종속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식민지화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죠. 수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그의 표정에는 진지함과 함께 약간의 감상적인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지털 화폐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진 사회적, 정치적 함의까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화폐는 그것을 도입하는 나라의 가치관과 권력 구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중국은 이 기술을 통해 국내 외적으로 통제력을 확장했고 태국은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자유가 아닌 통제의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편리함과 혁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술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하죠.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것은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줄이며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국가 감시를 강화하며 사회적 통제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데이터가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감시를 정당화하는 사회입니까?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 인간이 기술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노트에 조용히 적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 우리가 어떤 권력에게 그것을 넘기느냐가 문제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디지털 화폐의 대안적 모델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효율성을 갖춘 시스템이 가능한지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길에 몇몇 학생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친구들과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끝났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디지털 화폐가 정말 그렇게 위험할까?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사용하느냐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토론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교수님의 질문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어떤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날의 강의는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디지털 화폐를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태국 총리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에서 알리페이가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속내를 파보니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에서 한국의 흔적이 사라지고 태국은 충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태국 총리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지만 중국이 점점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태국이 아닌 한국 때문에 태국과 협력을 제안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넬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경제학과 3학년생이에요. 오늘은 제가 수강 중인 동남아시아 경제 성장론 강의에서 있었던 일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과 태국의 경제 협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권 교수님은 동아시아 경제 전문가로 유명하시죠. 1990년대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국에 주목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남방 정책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은 태국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공장만 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현지 기술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했습니다. 기술 이전의 모범 사례죠. 저는 이 협력 관계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생각했어요.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도울 만큼 성장했다니 놀라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수백 개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해 정밀 부품 제조와 서비스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교수님은 태국 아마타 산업단지의 항공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자국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태국 정부와 협력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 전력망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했어요. 이는 상생의 경제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옆자리의 태국 여학생 수안차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0년대 초반, 태국은 한국의 지원에 힘입어 동남아시아에서 전자 및 자동차 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첨단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죠.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슬라이드가 바뀌면서 태국 내 반한 감정의 확산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협력 관계가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4년부터 태국 불법 체류자 때문에 한국은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심사를 강화했죠. 이로 인해 태국 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단순한 온라인 비난이었지만 점차 한국 기업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폭력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방콕과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죠. 문제는 태국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건들을 공식적으로 규탄하지 않자 한국 기업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교수님은 한국 기업들의 성명서 발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결국 2024년 삼성, 현대, LG 등 주요 기업들이 태국에서 생산 기지를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고 태국 경제에 즉각적인 타격을 가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수만 명의 태국 노동자들이 실직 상태에 빠졌고 한국 관광객 수도 감소했습니다. 태국의 관광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특히 한류 관광에 의존하던 지역은
더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국가 간 관계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정적 대응이 얼마나 큰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잠시만요, 교수님. 갑자기 뒷자리에서 수환차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죠. 이건 너무 편향된 시각이 아닌가요? 태국 내 반한 감정은 한국 기업들의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태국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곳으로만 봤어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응답하셨어요. 수환차이 양,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제3국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란 그림자 중국의 개입과 기술 유출.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직후 중국은 이 상황을 전략적 기회로 포착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중국 경제 협력 강화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기와 태국 국기가 나란히 걸린 회의장 사진도 보였어요.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남긴 빈자리를 재빠르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진출이 아니었어요. 중국은 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한국이 수십 년간 구축한 기술 생태계와 인재풀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교수님은 몇몇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의 태국 투자가 2024년 한 해 동안 30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기업들의 인재 영입 전략입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에서 근무했던 태국인 기술자들에게 기존 연봉의 2배, 심지어 3배까지 제한하며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했어요. 교수님은 태국의 주요 공업지대에 세워진 중국 기업들의 새로운 공장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 활동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 한국 정보기관과 국제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중국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한국 기술을 유출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정보기관은 태국 내에서 이미 퇴직했거나 여전히 근무 중인 한국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기밀 기술 문서와 제조 노하우를 탈취하려는 시도였죠. 실제로 삼성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된 중요 문서가 유출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이제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 대표들의 긴장된 회담 장면이 비춰졌어요.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태국 총리와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아래에는 태국, 중국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체결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 태국과 중국은 기술 공유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사실상 태국 내 한국 기술 자산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합법화하는 것이었죠. 한국 정부는 국제특허법과 지적재산권 보호 협약을 내세워 법적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와 국제상공회의소 ICC에 공식 제소했지만 국제법의 특성상 즉각적인 해결은 어려웠어요. 이번 강의에서 저는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경제협력 뒤에 숨은 지정학적 경쟁을 실감했어요. 단순한 투자와 기술 이전이 어떻게 국가 안보와 첨단 기술 패권 다툼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보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태국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제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태국의 정치 상황을 크게 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비공식 만찬 자리에 참석했던 태국 내 중국 기업 임원이 폭로한 내용이 국제적 파문을 일으켰죠. 이 내용에 따르면 총리는 중국 기업인들과의 비공식 만찬에서 한국은 우리를 떠났으니 우리는 새로운 동맹을 찾아야 한다. 중국은 항상 태국과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즉시 이 폭로 내용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만찬에 참석했던 다른 인사들도 비슷한 증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죠. 태국 정부는 결국 총리의 발언이 잘못 해석되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국제 여론은 형성된 후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폭로 이후 태국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폭로 사건 후 불과 2주 만에 태국과 중국은 포괄적 경제기술 협력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 내용은 태국 영토 내에서 한국 기업들이 남긴 기술적 자산과 인프라를 중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조약의 제7조였습니다. 이전에 외국 기업이 태국 내에서 개발하거나 이전한 기술에 대한 태국의 주권적 통제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죠. 사실상 한국이 수십 년간 이전했던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태국 정부가 가지고 이를 중국과 공유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태국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태국과의 모든 기술 협력 및 투자 지원을 즉각 중단하기로 결정했죠. 교수님은 한국 대기업들의 공식 성명서도 차례로 보여주셨어요. 삼성, 현대, LG 등 주요 기업들도 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철수 중이던 공장들의 철수 속도를 더욱 높이고 남아있던 R&D 센터와 물류 거점까지 모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기로 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국내 여론은 흥미롭게도 분열되었습니다. 정부의 우호적인 언론들은 한국이 태국을 버렸다는 프레임을 확산시켰지만 독립 언론들은 태국 정부의 배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했어요. 스크린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시위 장면이 나왔어요. 한국 기업 돌아오라는 팻말을 든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일부 태국 시민들, 특히 한국 기업에서 일했던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주인들은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 규정하고 강력하게 진압했죠. 이렇게 30년 넘게 이어온 한국과 태국의 경제 협력 관계는 극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사태가 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태국의 GDP 성장률, 실업률, 제조업 생산량 등을 보여주는 차트였죠. 모두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철수한 2024년 중반부터 태국 경제는 자유낙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경제 위기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수치를 짚어가며 설명하셨어요. 우선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직접 고용했던 약 28만 명의 태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스크린에는 문을 닫은 공장들과 그 앞에서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특히 아유타야와 라용 산업단지는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곳은 한국 전자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죠. 이 지역의 실업률은 35%까지 치솟았어요. 두 번째 문제는 공급망의 붕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공장만 운영한 게 아니라 태국 내에 복잡한 부품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중추신경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남아있던 태국 현지 기업들조차 생산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태국 바트와 가치 변동 그래프가 나왔어요.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태국 바트와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죠. 태국 중앙은행은 급하게 금리를 인상했지만 이는 경제 성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지만 그 방식은 매우 달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본국에서 중간 관리자들을 대거 파견하고 태국 현지인들은 주로 단순 노동직으로 고용했어요. 더구나 임금은 한국 기업이 지불하던 수준의 60에서 7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중국 기업이 인수한 공장의 노동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나왔어요. 노동 환경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구축한 안전 시스템과 복지 제도가 대부분 철폐되었고 근로시간은 연장되었죠. 이에 태국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수완차이가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건 너무 편향된 관점입니다. 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한국 기업들의 갑작스러운 철수 때문이에요. 그들은 태국에 아무런 대안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떠났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최소한 태국을 돕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수완차이 양의 의견도 이 논의에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주네요. 경제 현상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태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더욱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태국의 경제 위기는 단순히 한국 기업의 철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국가 간 경제 협력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결정이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방콕의 한 거리에 걸린 대형 현수막 사진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이라는 태국어 문구가 쓰여 있었죠.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태국 내부에서도 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원했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죠. 이 사례는 국제경제 협력에서 신뢰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이익만을 쫓는 단기적 시각은 결국 모두에게 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과 태국의 관계 변화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는 태국과 중국 고위 관리들이 악수하는 화려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중국은 태국에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2024년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태국에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기술 지원을 발표했어요. 태국 정부는 이를 한국의 빈자리를 완벽히 메워줄 구원자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중국 기업들이 인수한 태국 내 공장들의 사진과 함께 투자 금액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초기에 중국은 약속을 지키는 듯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생산을 재개했어요. 태국 정부는 이를 경제 정책의 승리라고 자평했죠. 교수님은 그래프 하나를 가리켰어요. 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보여주는 차트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의 초기 투자가 모두 완료되고 태국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게 되자 중국은 태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중국, 태국 계약서의 일부분이 확대되어 있었어요. 2025년 초 중국은 이전 계약을 재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초기 계약에는 없던 새로운 조항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태국이 자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에 특혜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거나 중국 국영기업에 태국 내 핵심 인프라 운영권을 넘기는 등의 내용이었죠. 교수님은 태국 남부에 건설 중인 거대한 산업단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중국이 태국 남부에 설립한 중퇴경제특구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사실상 태국 법률이 아닌 중국 기준이 적용되었어요. 태국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자국의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했고 임금은 태국 최저임금의 8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술 이전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진정한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 기술자들을 양성했지만 중국은 핵심 기술은 모두 자국 내에 보유한 채 태국을 단순 생산기지로만 활용했어요. 스크린에는
한 태국 엔지니어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삼성에서 일할 때는 우리도 R&D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에서는 단순히 지시받은 대로만 일하죠. 그들은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태국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한 주인을 다른 주인으로 바꿨을 뿐이라는 구호가 시위 현장에서 자주 등장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방콕 거리에 한 낙서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태국어 문구가 쓰여 있었죠.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후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기업 시절과 중국 기업 이후를 비교하는 게시물들이 바이럴하게 퍼졌고, 일부 지식인들은 공개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촉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경제 협력의 성격과 의도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입니다.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동반 성장을 기반으로 했지만 태국이 새롭게 선택한 파트너와의 관계는 종속과 의존을 가져왔죠.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교수님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 2.0 새로운 협력 파트너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전략을 신속하게 재조정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을 핵심 협력국으로 선정하고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협력을 추진했어요. 교수님은 하노이와 마닐라에서 열린 한국과의 정상회담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을 직접 방문해 신뢰 기반 경제 협력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문에서 한국은 양국에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기술 이전을 약속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새롭게 설립된 한국 기업들의 공장 모습이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태국에서 철수한 한국 기업들이 거의 그대로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이전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베트남 박린성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확장했고, 현대자동차는 필리핀 바탕가스에 새로운 자동차 생산 기지를 구축했죠. 교수님은 두 나라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강조했어요. 베트남과 필리핀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덕분에 2025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전자산업 수출과 필리핀의 자동차 부품 생산은 대폭 상승할 계획이죠. 스크린에는 베트남에서 열린 한 베트남 기술협력센터 개소식 사진이 나왔어요. 한국은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깊은 협력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 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설립하고 현지 인재 양성에 더 많은 투자를 했어요. 한 베트남 공동기술대학이 설립 예정이고, 필리핀에는 한국 스타일의 직업훈련원이 여러 도시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교수님은 동시에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태국을 완전히 포기하다. 베트남과 필리핀, 한국 투자로 급성장 등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이웃 국가들의 성공을 목격하며 더욱 큰 후회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버렸지만 한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을 선택했다는 태그가 유행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국제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문구가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례 연구는 국제경제 협력이 단순한 이익 계산을 넘어 신뢰와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구축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으셨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사례가 국제경제학에 주는 함의를 더 깊이 분석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은 결국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변하셨어요. 태국에서는 뒤늦게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했지만 이미 한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의 대규모 투자를 완료한 상태였죠.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그 부분도 다루겠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교훈을 되새겼어요. 국제관계에서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례 연구는 제 국제경제학 수업에서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로 남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기술을 중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른 나라가 노릴 만큼 한국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사실에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을 약탈해 가려는 중국과 태국의 협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